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11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지난주 라이브 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캠 설정이랑 컴퓨터 상태가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캠 없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당연히 세 가지 이슈 갖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의 GAFA, 가파가 뜬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의 핫 이슈죠.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홍콩의 지금과 그 이전에 있었던 우산혁명의 간략한 배경을 쉽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홍콩의 현 상태에 대해서 사실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아시아의 가파가 뜬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미국에는 가파라는 것이 있어요. GAFA죠. 약어고요. 과거에는 FANG, 팽이 있었다면 지금은 GAFA, 가파인 셈이죠. 이 GAFA는 보시다시피 바로 미국의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을 뜻하는데요. 참고로 방금 언급했던 예전에 2016년경 이전부터 약 2018년 정도까지 유명했던 FANG, 팽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넷플릭스가 빠지고 애플이 들어왔다는 점도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점이겠죠. 물론 넷플릭스는 지금도 유명한 기업이지만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가파라는 것이 그냥 큰 기업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앞에 GA,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스마트폰에서부터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패드, 그리고 그 외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정말 다양한 기기들에 설치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까지 이들 기업 한 군데의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으며 살 수도 있고요. 마지막 A로 볼 수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품을 판매하고 운송하고 배달해주는 물류 서비스로 실제 세상을 오고 가는 많은 상품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를 대신 저장해주고 언제든 불러올 수 있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분석이나 인공지능 서비스까지도 대신 제공해 줄 수 있는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까지도 성공시키게 되면서 세상을 떠도는 실제 상품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의 저장처 그리고 분석, 그를 통한 더 뛰어난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곳 모두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에 껴있는 F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 글, 사진, 영상,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정보망으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상품을 팔고 결제하고 주고받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해주는 등 예를 들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든지 하는 식으로 점점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사람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이 오히려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접촉돼 있지 않고 남들과 자칫 잘못하면 어울리지 못하겠다 싶어서라도 이들이 만든 세상에 고객이 접속하도록 만들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계의 고객이 약 26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고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화폐가 아니라 우리만의 화폐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이 리브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뤘었으니까 오른쪽 위에서 혹시
혹시 클릭해서 보시면 영상을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GAFA, 이 가파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상품 시리즈가 히트를 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이게 아니라 이들이 곧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고객들이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싹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기업이죠. 그럼 이들에 맞서서 자신들도 그만한 크기와 집단을 자랑하고 싶은 기업들이 없을까요? 이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는다는 뉴스였는데요. 비슷한 뉴스는 봤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손잡는다고 써있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회사는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주식 지분을 갖는 것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식의 기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오른쪽 위에서 제가 최초에 다뤘던 주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렇게 하면 A라는 기업이 B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 이 회사는 그 밑에 라인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회사가 라인을 경영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자회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통화도 되고 메시지도 되는 그 라인 맞아요. 자, 이 라인은 현재 일본과 태국,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더 유명하지만 세계적 아시아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상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에서는 월 이용자 수가 8,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와 힘을 합칠 수도 있다는 소프트뱅크는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자, 손정희의 투자 이런 단어로 유명할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신생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업들을 실제로 경영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제트홀딩스라는 기업을 갖고 있고요. 여기가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트홀딩스라는 기업은 그 밑에 다시 야후재팬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의 자식 회사니까 손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손자 회사격으로 야후재팬이 있고요. 이 야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야후가 맞고 인터넷상에서 포털 사이트 역할을 하면서 상품 판매와 결제를 제공해주는 약 5천만 명 정도의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인 야후재팬이 하나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된 것이고요. 단순 계산으로만 약 1억 명 이상 정도의 사용자를 가진 회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게 되고, 또한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음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상품 판매 그리고 결제 각 분야가 합쳐짐으로써 이 경험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 거대 기업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둘은 이번 주 내로 이 라인과 야후재팬이 경영을 함께 하는데, 즉 공동 경영하는데 합의했으니 이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발표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힘을 합치는 것을 보고, 자, 미국에서는 가파처럼 고객들의 다양한 생활에 곳곳에 녹아 있어서 거의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도 뭐 당장 이들이 손잡는다고 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에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가를 초월해서 손을 잡음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에 맞서고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져온 것은 이번 기회에 기업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결혼시키듯이 합치기도 하면서 덩치를 키우거나 또 힘을 키우는 일도 있구나, 이런 기업 간의 구조나 힘을 합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거예요. 홍콩 시위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홍콩은 일국양제라는 상태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홍콩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통치권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홍콩은 중국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국이 약 15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의 홍콩이 일국양제 상태라는 것은 뭐냐? 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자, 영국은 어떤 국가죠?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즉 완전히 다른 두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997년 전까지 영국의 아래에서 민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발전해오던 홍콩이 갑자기 중국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민주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국민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전쟁 같은 무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말들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중국에서는 일국양제라고 해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같이 다른 체제도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다, 조건부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국양제, 하나의 국가의 두 가지 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홍콩 국민들은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반발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 발전해오던, 민주적으로 발전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있던 권리의 상당한 양을 국가에게 빼앗기는 경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홍콩 입장에서 말이죠. 즉 중국과 홍콩은 서로 으르렁거리던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2014년에 하나의 사단이 납니다. 홍콩에 이제 행정장관을 앉히는 선거를 2017년에 선거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2017년 선거를 앞두고 2014년에 중국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홍콩의 높은 자리, 행정장관이라는 사람을 앉히기 전에 우리가, 중국이 그 후보자들을 사전에 심사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홍콩 곳곳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홍콩의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을, 홍콩의 중대한 결정을 맡길 사람을 투표가 아니라 사전심사에서 중국 정부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앉힐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발전해오던 홍콩의 국민 입장에서는 사람을 자신들이 뽑아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검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홍콩 곳곳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라고 해서 이제 민주화 시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국 너희 맘에 드는 사람만 홍콩 위에 앉히겠다라는 결정을 철회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위는 학생들이 매우 주도적으로 나섰었는데요. 이때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내며 시위하고 운동했다라고 해서 우산운동 또는 우산혁명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국과 홍콩이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시위, 2019년의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거칠어졌을까요? 바로 화면에 표시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홍콩인 남성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때 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대만에 버려둔 뒤에 홍콩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도망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홍콩에서는 이 범죄자인 남자를 잡아다가 대만으로 보낼 수 있으면 깔끔하고 좋은데 각 국가끼리는 범죄인이더라도 사람을 쉽게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범죄인을 인도한다라는 원칙과 기준을 적어놓은 범죄인 인도 법안인데요. 문제는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홍콩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법의 체계가 홍콩 내에서만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이 남자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대만에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설립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준비하면서 그 대상에 중국 본토와 마카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범죄인을 인도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도해주는 경우지만 만약에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힘이 센 어떤 국가가 너희 국가 안에 우리 국가의 체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좀 우리한테 보내지? 라고 억압하고 힘으로 눌러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로라도 일단 잡아.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면 되잖아. 라고 하게 되면 악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홍콩 국민들이 점점 이것을 알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저 우산혁명 최고 주동자 아니면 뭐 여차저차 그쪽에 힘 있는 사람들 우리 쪽으로 좀 인도해? 범죄인으로 뭘로라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인도 좀 해줘. 라고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게 되면서 홍콩 국민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의 대상에 중국이 왜 들어가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을 단어가 바로 송환법 반대인 건데요. 보내는 것, 즉 송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홍콩 국민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위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홍콩 국민들의 반중국 시위로 번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점점 더 격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중국의 힘 아래 있는 홍콩 정부가 홍콩 국민들의 이 시위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렬하게 진압하고 억누르면서 더 이상 홍콩 국민들은 참을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보다 격렬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살해당했다라는 의혹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표 미국,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표 중국은 심지어 이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라는 홍콩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민주주의화가 되기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지만 홍콩 국민들이 홍콩 정부로부터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홍콩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미국이 나서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슈 하이라이트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태는 어떻죠? 바로 무역 전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협상을 통해서 서로 경제 타격은 조금 줄이자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미국과 중국은 이 홍콩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박터지게 싸워도 모자라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협상을 하던 와중에 홍콩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경제계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홍콩을 도와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방금 얘기한 무역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될 리가 없기 때문에 홍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무역 협상이 다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경제 금융계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시작으로 꼭 전쟁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홍콩에 대한 코멘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군사를 투입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지난주까지의 상태는 중국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인내심이 한계 상태에 도달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든지 또는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면서 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중국을 비판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련된 발언은 좀 자제하라고 한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이를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홍콩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홍콩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갈수록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 무역 협상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도움이 어떻게 될지는 점점 알 수가 없게 되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이 투쟁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홍콩이 왜 이 상태가 됐는지, 홍콩이 중국과 왜 그런지, 그리고 오늘날 홍콩의 투쟁이 세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상황이 이렇고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화 시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정리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저도 이해해 볼 겸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11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모든 내용 마치겠고요. 오늘도 녹화 시간은 굉장히 오버를 했지만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공 잘 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